자, 여기에 내가 4개의 한자를 적었습니다. 자, 여기에 4개의 한자를 적었습니다. 이제 4개의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자와 한글, 한자의 음에 담겨 있는 한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4개의 한자들은 공통적으로 목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도 목이라 부르고 눈도 목이라 부르고 치는 것을 목이라 하고 화목한 걸 목이라 하고. 자, 어떤 뜻에서 이 글자들은 서로 동일한 목이라는 음가를 갖게 됐을까요? 우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목을 풀어서 목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미음 플러스 오 플러스 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만들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 이 미음은 땅의 속성, 그러니까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진 오는 위로 향하고, 그리고 기역은 원래 기역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초성일 때는 요 2개를 다 쓰지만 지금처럼 종성으로 쓸 때, 초성, 중성, 종성 3번째로 쓸 때는 요 내려온다 라는 뜻으로만 씁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는 올라가고 기역은 내려온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모음의 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개를 결합하면 무언가 실체를 가운데 두고 하나는 위를 향하고 있고 하나는 아래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동그라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을 끌어당기고 이것을 끌어당기고, 말하자면 이 A와 B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이 목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서도 그 쓰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이 부분을 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손목, 손을 연결하는 손목, 발을 연결하는 발목. 이렇게 우리 인체에서 이 목이라는 쓰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바로 우리말의 의미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음과 오와 기역이 가지고 있는 위아래로 서로 연결한다는 이런 의미. 이런 의미를 떠올리면 우리 목이라는 것이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기관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이 목을 목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자의 음가나 우리 몸의 어떤 부위를 일컫는 이름이나 똑같이 우리말이 뿌리일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음가가 그런 것들의 아마 원형일 수 있다.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글의 구성으로 보면은 연결한다는 의미,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체에서 목이라는 기관을 생각해 보면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자의 모양과 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어떤 나무는 이렇게 쓰고 수라고 부른다. 이런 것과 비교해서 생각하면은 그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나무는 반드시 목이라고 불러야 될, 목이라고 발음해야 될 이유가 있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만드는 요 글자는 반드시 수라고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수라고 읽어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무를, 어떤 나무를 목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 글자 속에 연결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무에서 어떻게 찾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무도 우리말, 목도 우리말이지만 우리는 나무를 왜 목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이라는 우리말 속에 연결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나무의 속성이, 나무의 모양이 옛날에 이렇게 그려졌다. 이것으로부터 한번 이 연결이라는 의미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목자는 아래로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위로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습니다. 바로 나무의 이런 속성, 하늘을 향하고 땅을 향하고 이런 속성 때문에 나무를 목이라고 할 때, 목이라고 발음할 때 이 나무의 속성은 연결한다. 무엇을? 하늘과 땅을.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이런 성씨들에 들어있는 이 목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씨, 박씨, 이씨, 송씨, 유씨. 이 성씨에 나무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들은 나무와 무슨 관계 있을까요? 이 글자들이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있는 목의 개념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씨는 박역거세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데, 박역거세가 그 당시에 부족의 족장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고대의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제정일치 시대에 제사장, 종교 정치, 정치적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나무는 반드시 목이라고 읽어야 되고, 그때의 의미는 연결이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이것이 그냥 나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 이 목자의 쓰임에서 보면 나무를 나타내는 것은 전체 한자의 한 20% 정도. 그리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대부분 80% 정도가 이 연결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박씨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 이씨, 송씨, 유씨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 목 해서 나무를 나타낸 줄 알지만 실제로 그 쓰임에서 보면 나무를 목이라고 불러서 나무의 여러 기능 중에서 목, 연결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 나무라는 거나 목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그냥 20% 정도로 보면 압니다. 근데 더 많은 한자에서 바로 연결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 연결을 그야말로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목이라는 음가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는, 대부분 한자들이 겉에 드러난 의미와 반드시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있는 뜻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음가입니다. 그래서 음가가, 한자에서는 음가가 생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숨은 뜻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나무가 연결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눈은 어떤 걸 연결하는 것이기에 목이라고 불렀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로 합시다. 눈은 왜 목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눈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눈 안자도 있죠. 자, 눈을 나타내는 목자가 있는데 눈 안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말하자면 눈 목으로 나타내야 될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거 위에 또 나타내야 될 눈에 다른 것을 표현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눈이라고 할 때 목이 다른 걸 이것이 결합함으로써 음가가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앞서 보았듯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연결을 한다는 것 위에 눈에 또 다른 부분을 나타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게 아직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그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이 눈은 반드시 목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리고 눈을 목이라고 읽는 것은 바로 연결하는 의미 때문이다.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은 뭘 연결할까요?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되죠. 내 눈의 기능이 뭔지. 눈은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을 어디에다 연결할까요? 내 두뇌 위에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반응을 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조절할까, 이런 걸 끊임없이 나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 눈은 실제 바깥 현황과 내 머리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목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눈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바로 눈을 안이라고 할 때 이때의 안은 눈의 동자를 말합니다. 둥그런 동자.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아프면은 안과에 가는 이유는 눈의 이 실체, 둥그런 실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안과에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눈의 기능, 이것은 눈의 모양, 그리고 그 기능과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눈은 목이라 부르고 이 눈은 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무목과 눈목은 단일 문자입니다. 그런데 칠목자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소우자인데요. 소우자는 일단 소우자니까 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왜 소를 우라고 할까요? 우라는 의미를 알아야 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와 바로 숨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우는 위, 하늘을 뜻합니다. 자, 소를 왜 위, 하늘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보느냐? 그것은 소가 가지고 있는 두 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머리 숫자에 보면은 두 개의 뿔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돋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뿔은 뿔입니다. 뿔을 길게 늘여서 발음하면 뿔인데 뿔을 왜 뿔이라고 하느냐? 나무는 땅을 향해서 뿌리를 뻗지만 소라는 놈은 하늘을 향해서 뿌리를 뻗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뿌리를 뻗었기 때문에 소는 하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를 우라고 합니다. 하늘. 그래서 소는 소를 나타내고 하늘을 나타내고 또 하나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물의 이치. 이치는 바로 하늘의 속성입니다. 사물의 이치. 그래서 여기서는 소우자지만 우리가 어떤 뜻으로 써야 되냐면 사물의 이치.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음에 요 글자는
우리가 칠복 그러는데 옛 글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것은 전복자입니다. 전복. 우리 한글의 아와 똑같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점이라는 것의 원 개념이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곳에 자기가 서 있는 곳에 하늘이 내려온다라고,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평처럼 떠들며 살다 보니까 과연 내가 지금 하늘에 어디에 있는 건지 늘 불안해하죠. 그래서 하늘이 내려오는, 하늘의 그 중심, 축이 내려와 있는 그곳이 어딘가, 그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말 점입니다. 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주의 중심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기호로 표시하면 하늘이 내려오다, 이게 점입니다. 우리가 점을 친다는 것은 하늘의 징조를 미리 알아본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그것을 손에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칠복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친다는 것은 대부분 이 칠자 때문에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말에 친다라는 개념은, 그리고 때린다는 개념을 넘어서 양을 친다, 양떼를 친다 라고 할 때 기른다라는 개념입니다. 기른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기른다, 어떻게? 사물의 이치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 글자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더 현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소라는 동물은 초식동물입니다. 이게 소라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치입니다. 이치. 그런데 초식을, 풀을 먹이지 않고 이 짐승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였어요. 그래서 생긴 병이 광우병입니다. 말하자면 초식동물로서 소는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 짐승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버리니까 이 짐승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치를 거슬리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개념은 초식동물에게 풀을 먹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타고난 것이, 그 대상이 타고난 게 뭐냐? 타고난 이치. 그 이치대로 이것은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기른다, 강제한다, 뭐뭐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타고난 이치에 따르게 한다. 이게 칠목자의 핵심 내용입니다. 친다는 개념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그 음가가 뭐냐면 목이에요. 그래서 한자는 이런 내용과 이 음가가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한 개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이 목을 염두에 두고 풀이를 해본다면,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타고난 이치에 따르도록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목동이고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그 대상의 이치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신도들을 이렇게 리더한다고 하면 그 대상들의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대상들을 그 이치에, 하늘의 이치에 맞게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목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나케에서 없고 없고. 이 글자는 이제 화목하다고 할 때 목자입니다. 그런데 획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화목하다라는 개념은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개의 기호가 동원이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화목하다라는 개념은 혈연과 관계된 것이고, 혈연을 나타내는 사인이 여기 좌측에 있는 벼화변입니다. 벼는 일조량에 따라서 그 수확이 결정되는 아주 그 해에 밀접한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벼를 해의 자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 혈연을 나타내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기호. 이것은 모양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먼저 해가 있습니다. 해에서 나뉘어져 내렸습니다. 나뉘어져 내린 뒤에 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3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 글자의 모양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혈연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3대로 되어 있다.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타내는데 부족한 그 화목하다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한자를 목으로 읽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긴밀하고, 아들과 손자가 긴밀하고, 손자와 할아버지가 긴밀하고, 이렇게 잘 혈연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화목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목으로 소리나는 한자들이 우리한테 주는 한자 음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음이라는 말에서도 결국에 음이라는 뜻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음을 길게 발음하면 음이가 되고, 음이를 짧게 발음하면 음이 되고, 이것은 뭐냐면 소리가 그만큼 뜻과 긴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모양이 중요해도 소리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이 소리가 있어야 한자의 모양이 살아난다. 뜻과의 연결이 용이하다. 한자에서 음이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